자, 이제 380페이지에 이제 상속세부터 좀 보시면 되는데요. 상속세. 거기 보시면 이제 민법상 상속 개념이 있는데, 뭐 얘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우선 그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좀 보기 위해서, 우선 유산세라는 게 있고, 유산취득세라는 게 있는데, 우선 유산세는 뭐냐면, 전체에다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 피상속인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이제 상속인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만약에 100의 자산에 대해서 상속을 줬다. 라고 하면 얘 상속 지분이 50대 50이라서 이거 50과 50을 가져갔다. 그럼 거기 보신 것처럼 유산세는 뭐냐면 총액에 대해서 과세, 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유산세고요. 그 다음에 유산취득세는 말 그대로 애들이 취득하는 거. 알겠죠?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산세랑 유산취득세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총액으로 가지고 있어요. 총액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유산세고 방식 취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산취득세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상속세 쪽에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산취득세 개념은 증여세에서 쓰고 있어요. 증여세. 증여세는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예, 증여세에서는 우리가 유산취득세 그래서 내가 취득분에 대해서만 과세당하고 있고 상속세는 전체 총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을 서로 쪼개는 거야. 쉽게 생각하시면 계산할 때는 전체 금액으로 해요. 전체 금액으로. 그 다음에 세금을 이제 쪼개는 거죠. 납부해야 될 세금은 각자가 내야 될 세금은 쪼개는 거고 그래서 받은 재산가액을 이제 한도로 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그래서 그 내용까지 뭐 크게 아실 건 없는데 이름 정도만 좀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취득하고 있는 거 쓰고 있는 거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상속구분과 지분인데요. 얘도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속세 배우니까 한번 보시면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이 뭐 법률에 따라 정해진 법정 상속과 유언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유언 상속이 있다. 그래서 민법은 이제 유언 상속의 원칙이고요. 유언이 없으면 이제 법정 상속에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유언하면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유언 잘못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준 것도 있긴 한데 우선 민법상 법정 상속 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 비속이에요. 알죠? 우선 직계 비속한테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비속이 없으면 직계 존속. 근데 위로 올라가요. 직계 존속으로. 그 다음에 3순위가 형제자매야. 형제자매. 그 다음에 4순위가 사촌내 뭐 반결족인데 상법상 상속 지분은 동일해요. 다 똑같이 1대1대1로 가는데 배우자는 50%를 더 줘요. 그래서 배우자는 1.5를 가져가요. 항상. 그리고 배우자는 만약에 여기 갑이 있는데 얘가 또 사망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1대1대 얘는 1.5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직계비속 1순위죠. 배우자 같이 가는 거 항상. 직계 존속할 때도 배우자 같이 가요. 알겠죠? 그래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얘가 1.5를 더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유언으로 해서 우리가 한쪽을 몰아주면 그때 좀 피발이 나니까 법적으로 최대 가져갈 수 1.5%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요. 다른 애들이 가져가야 될 거에서 내가 유리분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을 가져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얘를 좋아해서 여기다가 전부를 다 줬다. 그러면 배우자랑 그 자녀인은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죠. 소송을 걸어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냐면 내가 원래 가져갈 지분 있죠. 이거 절반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은 애인이 있다. 그럼 애인한테 다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피해를 보니까 소송을 걸면 최소한 받을 거에 절반 가져가도록 해줘야. 그 다음 아래 상속세 총칙이 있는데 납세 문자를 보시면요. 우선 범위에 상속재산을 받는 자로서 상속인, 유증,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및 민법상 특별연고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상속세를 받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포기라는 게 있어요. 상속포기. 이게 뭐가 있냐면 거기 가로 안에 상속포기가 있는데 상속포기자가 포함하겠다라고 돼 있죠. 상속포기는 내가 상속 안 받을 거면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상속을 안 받아요. 그래도 납세의무자는 들어가요. 납세의무자는. 왜냐면 이걸 내가 탈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전에 증여를 계속해요. 아버지가 건물에 한 10채가 있다. 그러면 10채를 자녀 1한테 한 채 주고 또 3년 있다 또 한 채 줘요. 증여를 해요. 그리고 증여세를 내. 증여세를 냈어요. 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얘가 상속 포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뭐냐면 과거 10년 이내 그 상속인한테 증여했던 그 재산가액을 다 합쳐요. 다시 증여했던 것도 다 합쳐요. 왜냐면 우리가 누진 세율이니까 아버지 어떻게 제일 좋냐면 건물 10채를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누진 세율이 안 돼. 좀 낮추려면 한 채 주고 또 지나서 또 한 채 주고 또 한 채 주면 누진 세율이 되니까 그렇게 높게 가진 않을 거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다 주면 최고 세율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서 준다고요. 재산을.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증여했던 거 있죠. 그걸 다 합쳐요. 다시. 10년 이내 증여했던 거를 싹 다 합쳐서 다시 상속세 다시 구해요. 합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증여했을 때 냈던 세금 있죠. 그냥 빼주는 건데 얘는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사전에 증여를 조금씩 받아요. 받다가 상속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난 상속 포기하겠다. 알겠죠? 그러면은 과거에 받았던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세 계산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포함시킨다고요. 그렇게 피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상속 포기자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유증,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거, 수의자.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뭐냐면요.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한 거야. 유언으로 증여. 그래서 유언하면서 누구한테 줘라. 라고 증여한 거. 그 다음에 사인증여는 죽음을 원인으로 증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내가 증여해놨어요.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 대신 내가 죽으면 주겠다. 알겠죠? 그래서 평소에 친구 만나면서 내 건물 하나 있는데 너 줄게. 증여할게. 그 대신 나 죽으면 가져가. 알겠죠? 그러니까 다 원인이 뭐냐면 둘 다 증여는 증여야. 유언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제 내가 죽으면 주겠다고 이제 사인 증여로 인해서 재산 주는 건데 다 증여라고 쓰지만 결국 뭐냐면 사망을 원인으로 주는 거예요. 사망을 원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속세가 과세가 돼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상속세가 과세가 돼요. 이름은 뭐 증여야. 증여인데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과세가 된다. 우리가 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거는 다 상속세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사망을 원인으로 받는 거는 상속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증이나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이게 수유자라고 해요. 수유자. 알겠죠? 그다음 민법상 특별연고자. 얘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평소에 많이 아프셨어요. 그럴 때 이제 지극정서를 간호하신 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신 분을 썼는데 그분이 굉장히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고마워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상속받은 거 중에서 뭐 일부를 너한테 좀 주겠다. 이게 뭐야? 특별연고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납세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래 영리법인 있죠.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해요. 우리가 비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증여한 거죠. 내가 다니던 대학교 거기다가 내 재산 10%를 증여해라. 알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유증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될 수는 없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법인이 상속인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유언으로 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증이나 사인 증여로 우리가 납세금을 질 수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상속세를 내요. 증여세 내고 그런데 영리법인은 안 내요. 뭘 내냐면 법인세를 내요. 법인세. 뭐가 있어요? 자산수중 이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수중 이익으로 그냥 법인세를 내고 끝내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우리가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열거된 수익사업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산수중 이익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얘들은 상속이나 증여세를 직접 내요. 근데 영리법인은 다 자산수중 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법인세로 내가 끝내는 거야. 그리고 비영리법인은 이제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금을 진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연대납세금 오른쪽에 양가래번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 그러니까 얘는 한도가 있어요. 받은 재산 한도로 해서 그 연대 납부할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아래 2번 보시면 과세 대상 재산인데 아마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저기 왜 들어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재 상속 재산이요?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다. 그러면 그 아래 칸 그냥 두고요. 아래 그대로 두고 죄송해요. 피상이 거주자다. 그러면 걔는 국내 국외 소재 재산 써주세요. 피상속이 거주자다. 그러면 거기를 이제 국내 국외 소재 상속 재산. 그래서 국내 있건 국외 있건 다 구분하지 않고요. 피상속이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재 상속 재산. 그래서 우리가 과세 대상을 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국내 국외에 있는 상속 재산 다 포함하고요. 국외에 있는 걸 우리가 상속받더라도 다 과세 대상이 되고, 근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재 상속 재산 이거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과세 관청은 이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되고요.
근데 아래 보시면 다만 이제 상속 개시가 국외다 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재산 소재지, 관할한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고, 상속 재산이 둘 이상 세무서장 등의 관할 지역에 있을 때는 이제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겠다. 그래서 얘는 이제 피상속인 중심으로 거주자냐 비거주자를 따지고요. 나중에 증여세를 보시면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증여자가 아니라 그때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넘겨보시면 이제 계산인데, 뭐 계산을 우리한테 직접 물어보진 않고 우선 상속재산가액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총 상속재산가액인데 1번에 상속재산가액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양가로 1번에 원래 받은 거 있죠. 그래서 본래 상속재산. 첫 번째 줄 보시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사실상 권리. 그래서 내가 피상속인한테 받는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피상속인 1신에 전속하여 사망으로서 소멸되는 것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원래 세무사였어요. 돌아가셨죠. 그럼 그 상속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권리, 그 1신에 전속되는 이런 것들은 사망으로서 소멸되지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은 의제 상속재산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의제가 붙었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이 원래 아니지만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거예요. 1번은 보험금이요. 아버지가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속재산을 보겠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그래서 아버지가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험을 계속 냈어. 그래서 사망하면 보험금이 2억이 나온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불입했어요? 아버지가 불입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입한 거에 대해서 사망으로 누가 받아요? 상속인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봐요. 근데 만약에 그 보험료를 아들에게 내줬다. 그럼 아들이 낸 거에 대해서 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속으로 안 봐요. 응? 그래서 이번에 퇴직금.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직장 다니시다가. 그러면 퇴직금을 받겠죠. 그것도 뭐야? 사망을 원인으로 퇴직하면서 받는 거니까 얘도 우리가 상속재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에 신탁재산이요. 아버지가 맡겨놓은 재산이 있었어. 이제 피상속인은 갑인데 이걸 신탁회사에다 맡겨놓은 거야. 신탁회사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통장 10억짜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좀 굴려봐라 라고 해서 맡겨놨어요. 여기다가. 그럼 뭐야? 신탁회사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도 뭐야? 상속재산이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을 보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통장을 맡겨놓고요. 여기서 이자나 뭐 이런 게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 귀속을 어떻게 했냐면 제3자 아버지 친구한테 정해놨어요. 여기서 발생 이자나 수익은 제3자 나의 친구한테 줘라. 그러면 여기서 발생 수익은 상속인이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3자한테 줬으니까 아버지가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그 이익은 상속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반대로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신탁재산을 넣는 게 있는데 아버지 친구분이 여기서 발생하는 신탁 이익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주도록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거는 상속재산을 봐요. 알겠죠? 보시면 이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한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겠다. 알겠죠? 아래는 이제 추정 상속재산이요. 그러니까 의제는 그 상속재산을 보는 거고 추정은 뭐야?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입증을 하면 재산으로 안 봐요. 알겠죠? 이거 상속재산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다. 이렇게 입증을 하면 얘는 상속재산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얘는 추정 상속재산인데 대부분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 근데 건물을 팔았어요. 팔고 돈으로 다 바꿨죠. 한 10억 바꿨어.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10억에 대해서 출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 내역이 없어요. 그럼 뭐를 보냐면 상속을 한 거로 봐요. 상속을 추정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가 이걸 10억을 받아서 아버지가 남은 여행도 다니시면서 사용했다. 남은 게 없다. 상속받은 게 없다. 라는 걸 내가 증명하면 상속으로 안 봐요. 근데 증명 못하면 뭐를 봐요? 상속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혹은 돌아가기 전에 채무를 졌다. 빚을. 그래서 한 10억을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안 갚고 돌아가셨다. 그럼 그 10억 누구한테 준 걸로 봐요? 상속인한테 준 걸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받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어디다 썼는지 네가 증명을 해라.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추정 상속재산 대상 금액은요. 기억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인 경우랑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용도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재산 종류별로인데 재산 종류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권리가 또 하나고 그 이외의 재산이 또 하나예요. 상속개시 1년 이내 우선 2억이고요. 2억. 그리고 2년 이내 5억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만약에 채무를 돈을 찾아 돈 통장에서 돈을 꺼냈어요. 통장에서 알겠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한 1억을 꺼내서 마지막 여생을 이제 1억 쓰면서 돌아가셨어요. 알겠죠? 근데 그 사용량이 없다. 그럼 뭐로 봐요? 우리가 상속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 1년 이내 아버지가 인출한 게 2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1억밖에 안 뺐죠. 그럼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이건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면. 알겠죠? 또는 아버지가 1년 이내에는 인출한 게 1억이지만 그 전부터 인출한 게 얼마가 있었냐면 2년 이내는 인출한 금액이 한 5억이 더 있었다. 알겠죠?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야?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니까 추정을 안 봐요. 상속재산 추정하지 않지만 그럼 2년으로 보는 거 2년. 2년으로 봤더니 아버지가 지금까지 인출한 게 얼마야? 6억이에요. 6억. 그럼 5억 이상이니까 이때 뭐야?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의 상속재산으로 추정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재산 종류별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현금 인출한 거는 이때 1억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처분해서 1.5억을 또 받았다. 알겠죠? 그러면 1년 이내 2억인데 합치면 2억 넘잖아요. 근데 재산 종류별이니까 종류별로 뭐야? 2억을 안 넘죠? 그럼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재산 종류별이에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 재산 종류별, 현금, 예금, 유가증권이 한 세트고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또 하나 세트고 그리고 나머지 재산. 그래서 각각 재산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채무예요. 채무. 얘는 상속개시 1년 이내 2억 이상의 경우랑 상속개시 2년 이내 5억 이상의 경우에 용도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재산 처분이나 뭐 현금 인출한 케이스고요. 니은은 아버지가 채무를 진 케이스. 알겠죠? 돌아가기 전에. 오른쪽에 박스 안에 보시면 이러한 추정 상속 재산은요. 용도가 불명한 금액에다가 최소한 얼마 빼주냐면 그 전체 재산 금액 중에 20% 또는 2억 원 중에 작은 걸 빼줘요. 왜냐면 100% 증명 어렵다고 봐요. 알겠죠? 아버지 쓰신 거 어떻게 알아? 아버지의 영수를 내가 관리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쓰신 내가 100% 증명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1년에 인출에 쓰신 게 만약 10억이다. 10억. 그러면 그 중에 8억까지만 내가 증명하면 돼요. 8억까지만 증명하고 20% 2억은 증명 못해도 그거는 우리가 상속을 보지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비과세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 3번에 과세 공제액 있죠. 공제액. 우선 첫 번째 양가리 거주자 있는데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 이제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그래서 공과금 빼고요. 그 다음에 채무 빼고 장례비용 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야 될 공과금 있죠. 공과금 빼고 아버지가 빚진 거. 왜냐면 상속재산만 재산이 아니죠. 채무도 내가 떠낸단 말이야. 그때 채무를 좀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빼주냐면 장례비용, 아버지 장례 치르면 들어간 비용 있죠. 얘도 다 빼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다 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채무에서 줄침을 보시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진 증여채무랑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한테 진 증여채무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증여채무는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증여할게 라고 평소에 말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주진 않고 내가 너한테 증여하겠다라고 채무를 진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여를 하겠다고 해서 말을 하는데 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여채무라고 해요. 증여채무.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은 거. 그래서 줘야 되는데 주지 않은 거. 이런 걸 증여채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원래 채무를 다 빼줘야 되는데 이건 빼주지 않는다고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한테 진 증여채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 너한테 내가 증여하겠다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거는 채무를 보지 않아요. 채무 자체로. 알겠죠? 10년 이내 요 증여채무는 채무를 보지 않고 그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그 이외자라면 5년 이내. 5년 이내 진 증여채무는 우리가 채무로서 인정 안 해줘요.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야? 세금 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미리 우리가 증여채무를 계속 지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 뺄 수 있다면, 채무를 뺄 수 있다면 계속 증여채무를 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라면 10년, 상속인 외자라면 5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고, 이제 공과금 빼주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원래 납부해야 될 건데 납부하지 않는 공과금 빼줄 거고. 넘겨보시면 장례비용 있죠. 장례비용도 이제 기억해 보시면 봉안시설, 자연장지 여기에 소요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실제 지출된 금액 한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은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의 직접 소요된 금액. 그래서 기억 금액 제외하고요. 기억 금액 제외하고 실제로 소요된 금액이 있다. 그럼 공제액은 실제 지출을 빼주는데 최소한 얼마 빼주냐면 500원 빼주고 시작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례비용으로 들어간 게 만약에 뭐 10만 원이었다. 극단적으로 10만 원이었다. 그래도 얼마 빼줘요? 500 빼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최소한 500 빼주고요. 최대한 10천만 원까지. 근데 기억은 별도라고. 기억은 별도. 그래서 봉화시설이나 뭐 자연장지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봉화시설이나 자연장지를 하면, 자연장지 뭐 그냥 나무 같은 데다 이런 데 뿌리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좀 혜택을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한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더 해줘요. 그러니까 최대하면 얼마까지 되겠어요? 1,500까지 되는 거야. 최대하면. 니은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고, 그 다음에 봉화시설, 자연장지로 500만 원까지 추가로 받으면 1,50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봉화시설 하면 기본 얼마를 받았겠어요? 우리가 받으면 1,000원 받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에 기본적으로 500 받고, 그다음에 봉화시설로 해서 500까지 채우면 1,000원 받을 수 있고, 4번에 증여재산가액이 있는데, 상속개 시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더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전에 증여할 수 있다고요. 사전에 쪼개서 증여를 하는 거야. 알겠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다 합산해요. 합산. 알겠죠? 그래서 상속인이라면 10년 이내 증여분, 상속인 외자라면 5년 이내 증여분을 다 합치는 거죠. 그럼 이때 증여세를 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에서 빼주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가세요. 시가로. 근데 지금 상속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시가요.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에요, 이게. 왜냐면 증여 당시, 과거 거 아니에요, 과거. 과거에 그 건물 가격이 훨씬 쌌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올라서 꽤 올라갔는데 과거에는 뭐 5억이었고 지금은 뭐 8억이다. 라고 하면 5억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증여 당시 우리가 시가로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 표준에서 그 공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제. 공제가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기초공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 이때 거주자나 비거주자 포함이요. 알겠죠? 비거주자 포함. 그러니까 기초공제만 포함돼요. 비거주자는 다른 건 안 되고 기초공제만 돼요. 기초공제만. 알겠죠? 그래서 거기 비거주자 포함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가 된다. 그러면 얼마 빼주냐면 기본적으로 2억 빼주고 시작해요. 알겠죠? 그래서 기초공제로 2억을 공제하겠다. 그래서 비거주자의 경우는 기초공제만 하고 다른 건 해주지 않겠다. 그 다음에 양거래에 뭐가 있냐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가 있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우리가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래 두 번째를 보시면 범위가 최소 5억부터 최고 한도는 30억까지요. 그래서 기본 얼마 주면 5억은 해줘요.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5억 빼줘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은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 한도는 이제 30억까지 되는데 그 내용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아래 박스 보시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둘 중에 짠 거로 하겠다. 1번은 실제로 상속받은 게 있고요. 니은은 이제 법정 상속분이요. 알겠죠? 1.5. 그래서 내가 상속재산 중에서 법정 상속분이죠. 그 금액과 실제로 받은 걸 비교해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로 가고, 그리고 그게 뭐는 못 넘어요? 30억은 못 넘어요. 알겠죠? 최대 한도는 30억.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금액 또는 내가 법정 상속 지분 둘 중에 작은 거로 가되 이게 30억은 넘을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38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었거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을 공제하겠다. 그래서 5억은 무조건 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인적 공제가 있는데 얘가 싹 다 개정돼서 얘는 좀 정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거주자 사망으로 이제 피상속인의 다음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추가로 공제를 해줘요. 우선 자녀 공제인데 자녀는 한 명당 5천이야. 한 명당 5천.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 있죠. 상속인. 근데 배우자는 제외하고요. 연로자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65세 이상 사람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씩, 알겠죠? 5천만 원씩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공제가 있죠.
상속인 배우자는 당연히 제외하죠. 배우자가 미성년 아닐 테니까 배우자 제외하고 동가족 중에서 미성년자가 19세까지 남은 연수에 1,000만 원 곱한 금액.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딸이 9살인데 내가 3억을 했다. 그럼 남은 10년 동안 있죠. 10년 동안 곱하기 1,000만 원. 그래서 1억을 빼주는 거예요. 장애인 공제가 있는데 장애인 공제는 이제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동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기대 연명에다가 1,000만 원 곱한 금액이에요. 기대 연명은 뭐냐면 평균 수명. 그래서 발표 금액은 남자는 75세, 뭐 여자는 80 몇 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망했는데 우리 상속인 중에 동가족 중에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장애인이다. 그래서 아들이 20살일 때 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기대 연명이 75세라고 하면 55세까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55세, 55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55년 곱하기 얼마 주냐면 1,000만 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으면 공제 혜택이 되게 커요. 알겠죠? 그리고 동일인 둘 이상 인적 공제에 해당하면 하나만 적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 중복이 돼요. 대부분. 그래서 다만 보시면 자녀 공제랑 미성년자 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 공제랑 미성년자 공제. 그래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이다. 그러면 우선 1인당 5,000만 원 받고요. 추가로 19세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다가 1,000만 원 한 거 중복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공제랑 자녀 공제는 중복할 수 있고요. 장애인 공제도 다 중복돼요. 장애인 공제는. 알겠죠? 장애인 공제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중복돼요. 그래서 4번에 일괄공제 있죠. 일괄공제는 기초공제랑 기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공제 얼마 있어요? 우리가 기초 2억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봤던 그 기타 공제 있죠. 이제 우리 상속인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기타 공제랑 비교해서 일괄공제 5억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초 2억에다가 기타 했더니 이게 5억이 안 넘는다. 그럼 뭐로 가면 돼요? 그냥 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웬만하게 넘기 어려워요. 장애인 있지 않은 이상 이게 못 넘어요. 3억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괄공제로 그냥 보통 5억 가요. 그리고 뭘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었다면. 또 배우자 기본 5억 받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속공제는 얼마 받냐? 10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10억.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재산이 10억을 안 넣으면 세금 안 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려면 우선 10억 넘게는 받아야지만 세금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 다만 상속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는 그냥 5억 원. 알겠죠? 신고하지 않았다면 5억 원 일괄 공제하겠다. 그리고 아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기초공제랑 기타 공제 기타 공제만 적용하고 일괄 공제는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배우자만 혼자 받았다면요, 그냥 기초 공제에다가 기타 인적 공제 요걸 하는 거야. 일괄 공제는 해주지 않겠다. 나머지 물적 공제까지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넘겨보시면 여기 6번에 386페이지 6번에 보시면 세율 나와 있는데, 세율은 그냥 10, 20, 30, 40, 50 이렇게 쭉 올라가고, 2번에 보시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가 있어요. 할증. 그래서 원래는 상속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상속이요. 알겠죠? 근데 여기 이렇게 다이렉트 간 케이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때 가서 세금 한번 내고 또 상속발 또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세대를 건너뛴 거예요. 알겠죠?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을 시켜. 할증. 세대를 건너뛰면. 그래서 2번 보시면 상속인이나 수의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 비속인 경우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상속 재산 중에서 그 상속인 또는 수의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30%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30% 할증하고요. 40%를 더 만들었는데, 아래 별표치 보시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의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자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하면 40%로 더 많이 하겠다. 알겠죠? 근데 그 위에 보시면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 상속의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대 생략 가산액을 더하지 않겠다. 얘는 뭐냐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 중에 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손자한테 줄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이 경우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할증 과세는 하지 않겠다.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세액공제에서요. 세액공제에서 증여세액공제. 아까 보신 것처럼 증여재산가액을 다 합치면 그거 관련된 증여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걔는 과거에 못 냈어요. 증여세 냈다고요. 과거에 증여세 냈으니까 걔를 이번에 합산하면 빼주겠다. 이 얘기고. 양가 3번에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 특례인데 상속 개시 후에 10년 이내 상속인이나 수의자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가 되는 경우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 중에서 재상속분에 대한 전에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죠. 10년 이내 또 아버지 또 돌아가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상속이 계속 이루어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단기간 내에 상속이 되고 또 상속이 됐죠. 그러면 짧은 기간 내에 계속 상속이 계속 붙으니까 그건 좀 혜택을 좀 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계속 2번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액공제 좀 해주겠다 이거고, 신고세액공제는 20% 빼주겠다.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신고 납부가 있긴 하지만 이거 협력의무. 그래서 해주면 고마운 거야, 해주면. 물론 안 하면 가산세는 있어요. 안 하면 가산세 있긴 한데, 그래도 해주면 혜택을 좀 주는 거야. 알겠죠? 해주면 혜택을 좀 주는 거고. 왜냐면 상속세나 증여세는요, 재산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고를 잘 하라는 거죠. 너의 재산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좀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좀 주겠다. 이 얘기예요. 네, 넘겨보시면 이제 증여세인데, 거기 뭐 의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가래번에 완전 포괄주예요. 증여세가 워낙 탈세가 심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유형별로 다시 원래 유형별로 유형을 다 설정해 놓고 그 유형에 해당되면 우리가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했다고 예전에는. 근데 이런 증여세 회피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냥 포괄주의로 가요. 그냥 비슷한 건 다 과세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 포괄주의로 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고 있고요. 납세문자 보시면 수증자가 납세문을 져요. 수증자가 누구냐면 받은 자예요. 물건을 준 사람, 그러니까 증여를 한 사람이 증여자고 받은 자가 수증자예요. 알겠죠? 받은 자가 수증자인데 이러한 수증자가 납세금을 진다. 근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얘는 누가 기준이냐면 수증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에 따라 구분해요. 알겠죠? 그래서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우리가 과세 대상으로 하고, 근데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하겠다. 알겠죠? 영리법인은 안 낸다고요. 상속세도 안 내고 우리가 증여세도 안 내기 때문에, 왜냐면 다 법인세로 내죠. 그래서 증여세는 다 면제해주고, 그리고 계속 보시면 타인의 증여로 해서 증여를 현재 다음에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알겠죠? 사망 원인을 받는 거는 상속세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 보시면 수증자가 거주자 또는 비영리대국범이다. 그럴 때는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고요. 과세 대상은 국내외 소지하는 모든 증여재산이요. 국내외 소지하는 거 모두. 그 다음에 아래는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비영리 외국범이다. 그러면은 제한 납세 의무자가 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 등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1번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데 1번에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내야 돼요? 수증자가 내야 돼요. 수증자가. 근데 우리가 수증자한테서 세금 물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럼 누가 책임져라? 증여자. 너도 같이 책임져라. 얘기해요. 아시겠죠? 원래는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책임져야 되지만 만약에 수증자한테 우리가 조세채권 확보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면 증여한 너도 같이 좀 책임져라. 그래서 1번에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억 보시면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증여한 너도 좀 책임을 좀 져라 얘기고, 니은에 체납 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경우, 그래서 수증자가 능력이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 재산을 다 체납 처분 해도 돈을 못 걷겠다. 알겠죠? 그러면 너가 좀 책임져라. 증여자가. 그다음 이번에 무조건 증여자가 연대 납세금을 지는 경우는요. 비거주야. 비거주자. 그래서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는 무조건 연대 납세금을 줘요. 그다음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지에 해당하는 증여자. 그래서 이 경우는 증여세 연대 납세금을 준다.
그래서 비거주자인 경우랑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두 가지는 증여자도 같이 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관할 관청인데 양가 1번에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요. 알겠죠? 수증자 중심이기 때문에 수증자의 주소지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하고요. 근데 양가 1번은 이제 수증자가 비거주자. 그래서 국내에 이제 주소가 없겠죠. 그래서 비거주자거나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다면 증여자의 주소지. 근데 증여자,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다. 그럴 때는 우리가 증여재산 소재지. 그래서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관할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증여재산 가액이 있는데요. 거기 뭐 1, 2, 3 읽어보시면 되고 양가래분의 부담부 증여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겠다. 부담부 증여 뭐야? 우리가 아버지 건물을 줄 때 그중에 채무까지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건물 10억 중에서 만약에 무상으로 주는 건 6억이고 거기에 채무 4억을 내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 그 채무는 내가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증여가 아니고 나머지 6억만 우리가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걔네들만 증여가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채무는 수증자한테 인수가 되지 않은 것을 추정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부담부 증여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부담부 증여를 나한테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뭐였냐면 무상으로 받는 60원 증여세가 되고 이 채무로 받는 건 뭐로 받았어요? 양도로 받죠. 양도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이걸 양도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알죠? 이거는 우리가 양도로 보지 않고 우리는 이거를 증여로 추정하겠다 이게요. 증여로 추정하겠다. 왜냐면 배우자나 직계 존속 간에 양도는 없다. 양도는 없다. 배우자나 직계 존속 간에 서로 간에 야 설마 돈 주고 팔았겠냐. 알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증여 추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도를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무는 수증자에게 인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추정한다. 다만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지 않겠다. 실제로 만약에 이 부채가 넘어갔다면 그때 당연히 양도로 봐주고요. 알겠죠? 말 그대로 증여 추정이니까 바뀔 수가 있어요. 추정이니까 증거를 제시하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양도로. 그 다음에 증여재산 반환인데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했어요. 증여했다가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아까워. 알겠죠?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증여했다가 내가 다시 돌려받는 반환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걸 증여세 어떻게 낼 거냐 이 얘기인데 어차피 뒤에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때 증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반환을 할 수 있고 1번 시점 그 다음에 2번 시점에서 반환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시점에서 반환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증여세는 3개월 왜 써있냐면 증여한 날로부터 그 달에 속한 달 말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돼요.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신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내가 신고하고 나면 3개월 이내 정부가 결정을 해줘요. 너가 신고한 그 내용이 맞다 또는 맞지 않다 라고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여하고 3개월 내에 내가 신고를 하고 다시 3개월 지나서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때 증여를 하고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다시 돌려받았다. 알겠죠? 어제 내가 건물 줬는데 너무 아까워. 그래서 다음날 전화해서 야 다시 내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럴 때는 둘 다 증여를 보지 않아요. 알겠죠? 둘 다 증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줬다 돌려받는 거는 우리가 증여를 보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한 후에 돌려받았다 이거죠. 신고한 후에 돌려받았다. 그러면 당초에 증여한 건 증여로 봐요. 증여세 내야 돼. 알겠죠? 처음에 증여한 거는. 그런데 나중에 돌려받는 거는 증여를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신고 기한 지나고 결정받기 전에 내가 반환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반환 받은 건 과세하지 않고요. 당초 증여만 증여세를 붙이겠다.
그런데 당초 증여하고 나서 정부가 결정한 다음에 돌려받았어요. 이때는 처음에 내가 증여한 것도 증여세 내야 되고요. 나중에 돌려받은 것도 증여세 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준 것도 증여세, 받은 것도 다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89페이지 아래 보시면 3번에 증여 재산의 반환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신고 기한 내 반환이죠. 그래서 이게 1번이 1번 신고 기한 내 반환이 그 경우는 보시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여는 없는 거예요. 얘는.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겠다. 근데 반환하기 전에 정부한테 내가 조금 빨리 결정을 받았다. 알겠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증여를 보는 거고 넘겨보시 2번에 신고기한 지난 3개월 이내 반환했다. 그러니까 신고기한 지나고 2개월이니까 2번 얘기하는 거 2번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재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증여자한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래 구문 보시면 신고기한까지 반환했다. 그럼 당초 증여도 증여를 보지 않고요. 반환한 것도 보지 않고 신고기한 지나고 3개월 이내 반환했다. 그러면 당초 증여 증여고 반환한 건 증여 아니고 신고기한 지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것도 표현 좀 바꿔야겠네요. 맞네.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했다. 예, 둘 다 그럼 증여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요기한은 여기죠. 신고기한도 3개월 지난 후니까 요거 3번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박스는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얘는 이제 사례로 해서 좀 물어보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되고. 양으로 4번에 이제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있죠. 1번은 위자료. 위자료는 대가성 있는 거야. 피해에 대한 대가라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가 과세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이혼 등에 대한 정치적, 재산적 배상에 대한 대가요. 2번은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받는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권은요, 원래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부부야. 부부인데 이혼을 했어. 근데 합의 이혼했어. 합의 이혼. 그러면 우리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한다고. 재산분할. 아파트는 너 가져. 저 상관 내가 가질게. 근데 명의는 원래 다 남편이었어요. 그럼 명의를 바꿔야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왜냐면 원래 내 거 내가 가져가는 거야. 부부간에는 재산 형성을 똑같이 기여했다고 봐요. 그럴 때는 명의 상관없이 그 절반은 내 몫이야. 무조건. 그래서 그 절반 띄워주는 거 이거는 원래 내 거 내가 가져가니까 당연히 증여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에 이제 상속재산 협의분할인데 우리가 상속에 게시가 됐죠.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전체 상속 재산가액 중에서 얘가 50, 얘가 50을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5대5로 가져갔어요. 알겠죠? 5대5로 해서 받았는데 얘가 이걸 협의분할 협의. 갑이 을한테 얘기를 했죠. 네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네가 더 가져가라. 알겠죠? 원래 상속 받은 건 50과 50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협의를 해서 준 거야 더. 그래서 네가 70 갖고 내가 30 갖자. 그래서 이때 넘어간 요 20 증여로 볼 거냐 이거야. 증여로. 알겠죠? 요 20은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아요. 협의분할 할 수 있다고 협의. 알겠죠? 상속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분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분할 하면 우리가 증여로 보지 않는데 만약에 상속을 받은 재산 있죠. 내가 건물 받고 상가 받고 뭐 형은 뭐 땅을 받았다. 그래서 명의까지 다 끝냈어요. 등기 등록 다 했다. 상속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우선 다 했어요. 그래서 형이 갑이 50에 대해서 건물 등기 등록하고 나는 토지가 50이야. 그래서 토지 50에 대해서 등록했어요. 그런데 등기 등록 후에 형이 더 가져가라는 거야 나보고. 그래서 등기 등록 후에 그걸 쪼갰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가 30 가져가고 70 가져갔다. 그래서 원래는 50과 50으로 등기 등록 끝낸 다음에 얘가 20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이때 이 20은 뭐로 보냐면 우리가 증여로 봐요. 그래서
그냥 단순 협의 분할이면 우리가 징여를 보지 않아요. 알겠죠? 근데 등기 등록까지 다 했어. 재산을 내가 받은 거. 그 다음에 협의 분할 하면 징여를 봐요. 더 준 건. 알겠죠? 근데 또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이 등기 등록이요,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상속 개시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6개월. 알겠죠? 이때까지 신고를 했는데 등기 등록이 요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알겠죠? 요 등기 등록이 요 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진 거다.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다라고 하면 얘는 또 예외적으로 징여를 안 봐요. 알겠죠? 그래서 요 등기 등록이 상속세 신고하기 전, 과표 신고하기 전 6개월 이내다라고 하면 등기 등록 했을지라도 그때 분할한 거는 우리가 징여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4번에 협의 분할이 있는데 첫 번째 줄에 협의 분할로 법정 상속 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징여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협의 분할로 해서 내가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거는 징여를 보지 않고요. 그러나 상속 개시 후에 각 상속분에 대해서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공동 상속인이 그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징여받은 것으로 보겠다. 근데 다만 다음의 경우 제외하겠다라고 기억을 보시면요. 상속세 과세편 신고 기한까지 재분할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했다.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그래서 요 기한 내라면 우리가 과세하지 않겠다고요. 알겠죠? 요 기한 내에 등기 등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분할했다면 얘는 우리가 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 뭐 니은은 그냥 정당한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번에 합산 대상 징여 재산가액. 동일로부터 징여를 받은 후에 10년 내에 재차 징여를 받은 경우는 그 징여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그 징여 재산가액을 합쳐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징여세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쪼갤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쪼개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10년 내 걸 합쳐요. 알겠죠? 합쳐봤더니 1,000만 원 넘는다. 그럼 금액이 좀 크다요. 작을 때는 괜찮은데 합쳐봤더니 1,000만 원 넘으면 크기 때문에 그걸 다 합산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합산해서 과세할 건데 이때 직계존속이 징여자일 경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징여를 한 게 10년 징여한 게 뭐 한 4천만 원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한테 징여한 게 한 7천만 원 있다. 그럼 합치면 얼마야? 너무 금액 크게 잡았네. 아버지가 나한테 징여한 게 400 있었고 어머니가 나한테 징여한 게 700 있어요. 그럼 개별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 따로 했을 때는 1,000만 원이 안 넘잖아요. 근데 합치면 얼마야? 1,000만 원이 넘죠. 근데 배우자는 동일을 본다고. 알겠죠? 아버지랑 어머니 동일인 한 명으로 봐요. 한 명. 그렇기 때문에 합산하면 1,000만 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합산해줘야 된다고. 알겠죠? 과거 10년치를 다 더해서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징여세 과표에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는 거 있죠. 공제하는 거 얘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이번에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자한테 징여 받는 경우는요. 6억 빼죠. 6억. 그래서 좀 많이 빼주죠. 그래서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같이 공동 상속, 그러니까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봐서 6억을 다 빼줘요. 근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징여받았다. 그래서 내가 직계 존속한테 받았다. 그럼 5천만 원 빼줘.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는 직계 비속이겠죠. 직계 비속으로부터 징여받은 경우는 2천만 원.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징여받은 경우는 2천만 원. 그래서 만약에 15살 중학생이다. 근데 아버지가 징여했어요. 그때 5천만 원까지 아니고 2천만 원까지. 알겠죠? 2천만 원까지 우리가 공제해주겠다. 그 다음 직계 비속으로부터 징여받았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 위에다가 징여를 했어요. 그때도 5천만 원. 알겠죠?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 주거나 직계 비속이 주거나 다 5천인데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줄 때 미성년자면 2천만 원. 근데 아래에서 위로 주는 거에 대해서 미성년자 제한은 없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박스 아래 보시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것은 10년간 한 번 공제하므로 징여 시기를 달리하는 둘 이상 징여가 있는 경우는 먼저 징여받은 징여재산가액부터 순차적으로 징여재산가액 공제를 하고 동시에 둘 이상 징여가 있는 경우는 징여재산 공제를 징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해서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게 건당 6억이 아니라요. 10년 동안 걸쳐서 6억이에요. 알겠죠? 10년 동안 징여한 걸 다 합산해서 6억. 10년 동안 합쳐서 5천. 10년 동안 합쳐서 5천.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먼저
중요한 것부터 빼주는 거야. 알겠죠? 과거 먼저 중요한 것부터 요 공제액을 다 빼준다고요. 그 다음에 뭐 4번에 과세 최저인데 증여세 과표가 이제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고, 세율은 똑같아요. 세율은 똑같고. 넘겨보시면 세대 생략 가산액 있죠. 얘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 비속인 경우는 산출세액의 30%, 40%에 상당한 금액을 우리가 가산하겠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 나의 자녀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나의 손자, 손녀한테 증여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한번 줄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알겠죠? 그죠? 아까 세대 생략 가산한 것처럼 똑같아요. 30%, 40% 간다. 그 다음에 4번 세액공제인데 양가로 1번에 기납부 세액공제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이내 합산하잖아요. 근데 걔도 세금 냈을 거 아니야, 옛날에. 알겠죠? 10년 이내 내가 증여한 재산까지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증여세를 냈을 건데 그 합산하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이미 낸 게 있다면 걔는 공제하겠다.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는 10% 빼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액인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계산인데요. 얘는 잠깐 쉬었다 보도록 할게요.